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하지 마세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감시하는 미공군 전략정찰기들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반도 상공이 아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다. 탄도미사일의 신호 정보를 탐지하는 RC-135W 리벳 조이드와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RC-135S 코브라블 정찰기는 거의 매일 중국의 방공 10대 구역을 넘나들며 정찰 비행을 실시했는데, 지난 18일 미 본토에서 열린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 안보 전략회의에서 이 정찰 비행의 임무가 공개됐다. 바로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추적 임무였다. 데이비드 이스티번 미국 방부 대변인이 지난 2일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인공섬에 미사일을 설치해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18일 인도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는 당시 중국이 인공섬에 설치한 구조물에서 신형 대함 탄도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중국이 발사한 대함 탄도 미사일은 이른바 항모 킬러로 불리는 DF-21D의 최신 개량형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네이토 등 서방 세계에서는 CSS-5 마드4로 분류하는 이 미사일은 중국이 1990년대 초부터 실전에 배치한 2단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DF-21을 개량한 대함 탄도 미사일 버전이다. 애초에 이 미사일은 핵탄두 운용을 전제로 개발되었고, 상대국의 지상 고정식 미사일 4.15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명중 정밀도를 극대화한 미국과 소련의 ICBM과 달리 한반도와 일본 일대의 미군 기지를 핵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기 때문에 수십 미터 수준의 높은 정밀도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관성항법 장치의 개량과 종말 단계 자세 제어 기술의 확보를 통해 DF-21 시리즈의 CP, 즉 원형 공산 오차를 50m 이내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CEP란 포병 탄도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포탄이나 폭탄 등의 명중률을 나타내는 용어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하지 마세요. 가령 A라는 표적을 향해 10발의 포탄을 발사했을 때 이 가운데 절반인 5발의 포탄이 떨어진 단착군의 지름을 CP라고 한다. 즉, CEP가 50m라는 것은 10발의 미사일을 쐈을 때 5발이 50m 범위 안에 명중한다는 것이다. 혹심 반경수 KEM까지 초도화시키는 핵탄두에게 수십, 수백 미터 수준의 CP는 별 의미가 없지만 재래식 탄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톤에 달하는 탄두가 명중하더라도 건물과 차량에 의미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기대할 수 있는 피해 반경은 기껏해야 수십 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DF-21 시리즈의 CP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핵탄두처럼 정치적 후폭풍이 큰 탄두 대신 재래식 탄두를 달아 정치적 부담 없이 미사일을 쓰기 위함이었다. 결국 중국은 500에서 700m에 달하던 DF-21의 CP를 50m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CEP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한 중국은 잘만 하면 이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미국 초대형 항공모함은 300m 이상의 크기, 70m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모의 속도와 방향 등을 파악해 미래 위치만 정확하게 계산해낸다면 탄도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일단 중국은 먼 바다에서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부터 준비했다. 2009년 12월 광학정찰위성 야오간 7호를 시작으로 SAR 레이더인 야오간 8호, 해양감시 레이더인 야오간 9호, 야오간 16호 등을 잇따라 발사했다. 이 위성들은 모두 저궤도 위성으로 중국이 설정한 제2도련선과 제2도련선 사이에 들어온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위성들이었다. 정찰 수단의 개발과 더불어 미사일 자체의 개발에도 많은 투자와 노력이 집중됐다. 마하 10, 즉 시속 12,240km 이상의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두를 시속 60에서 70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에 정확히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고성능 센서와 자세 제어 기술이 필요했다. 중국은 고성능 관성항법 장치로 표적의 미래의 예상 위치 상공까지 미사일을 유도한 뒤 탄두에 부착된 능동 레이더 시커로 항모를 식별해 자세 제어 로켓으로 낙하 코스를 수정하며 돌입하는 기동탄도 재돌입체 기술을 개발해냈고 2013년에 이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대함 탄도 미사일 DF-21D 개발에 성공했다. 고비 사막 일대에 항공모함 가상 표적을 그려놓고 실시한 발사 실험에서 여러 차례 성공한 중국은 항모 킬러 DF-21D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중국 누리꾼들 역시 DF-21D에 파괴된 미국 이미츠급 항공모함의 CG와 영상을 앞을 다투어 제작하며 서태평양에서 이제 미 해군은 종이 호랑이가 됐다며 조롱했다. 사실 중국이 밝힌 DF-21D의 스펙만 놓고 보자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나 일본 근해, 대만과 남중국해 일대에 들어올 수 없다. 일반적인 대함 미사일의 10배가 훨씬 넘는 속도로 떨어지는 대함 탄도 미사일은 탐지, 추적은 물론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 일단 한 발 맞으면 제 아무리 10만 톤급 슈퍼캐리어라도 격침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도 중국의 대함 탄도 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공해 전투 개념 구현을 위한 차세대 무기 체계 획득 필요성을 의회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나섰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엄살이었다. DF-21D는 정치적, 전략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무기임에는 틀림없다. 우선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자국민의 사기를 북돋는데 이만한 아이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미국과 일본 등 잠재 적국들을 상대로 한 블러핑 수단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냉철하게 뜯어보면 DF-21D는 문자 그대로 블러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탄도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초고속 탄도 비행체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수백 미터짜리 이동 표적을 맞추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DF-21D가 공표된 최대 사거리 2500km 거리에서 시속 60에서 70km 속도로 2차원 기동을 하는 25,000제곱미터짜리 항공모함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관성항법 장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발사지점 좌표와 표적의 미래 위치 좌표를 10m 이내의 오차 범위 수준으로 계산해내야 한다. 움직이는 미국 항공모함이 항로를 단 1도만 틀어도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는 수 km까지 벌어진다. 초속 3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탄두를 효과적으로 표적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와 비행정보 벡터값을 cm 단위로 계산해 유지하며 도립 코스를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값에는 표적의 미래 위치 일대의 외부 탄도학 요소, 즉 풍향, 풍속, 온도, 기압 이상 4가지의 데이터값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중국은 탄두에 슈퍼컴퓨터급 연산장치를 탑재하고 미국 항모 전단 내부에 기상 측정 장비를 심어 그 데이터 값을 실시간으로 탄두의 유도장치에 송출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DF-21D가 2000km 넘는 거리에서 움직이는 미국 항모 갑판에 명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적 난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대함 탄도 미사일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 기술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면 러시아는 미국의 항모전단에 맞서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지 값비싼 원자력 잠수함이나 항모 개발에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 잠수함과 항모를 만들어 온 것이다. 중국이 기적적으로 관련 기술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미국 항모 갑판에 DF-21의 탄두가 명중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2016년부터 DF-21을 종말 단계 이전에 격추할 수 있는 SM-3와 SM-6 요격 미사일 개발과 요격 테스트에 성공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에 이러한 요격 체계를 적용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현재 구축되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되면 미국의 이지스함들은 위성과 EED 조기 경보기 등을 통해 중국의 DF-21D를 발사 단계부터 추적해 중국 영공을 벗어나기도 전에 요격해버릴 수 있다. 미국은 방패와 더불어 창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INF 탈퇴 선언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미 일군과 해병대의 다영역 전투 개념이 완성되면 중국은 규슈,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베트남을 잇는 미국판 도련선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화력 체계에 본토가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DF-21D는 발사 준비 단계에서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파괴될 여지도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실시한 대함 탄도 미사일 무력 시위는 중국에게 역효과만 가져온 꼴이 됐다. 중국은 산호를 파괴하고 국제법을 어겨가며 건설한 인공섬에서 국제사회를 향한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다는 비난만 받게 됐을 뿐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은 무력 시위의 대상인 미국에게 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압박의 빌미만 주게 됐다. 안녕하세요. 뉴스 이벤트입니다. 순항하고 있는 KF-X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해구산 전력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장착과 A사 레이더 시제품 완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군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나섭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SLBM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LCM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 최첨단 미사일 무기는 2026년에 실전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 KF-X에 장착할 계획입니다. 군은 KF-X에 장착할 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공학연구소 ADD 등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초음속 유도탄의 속도는 기존의 초음속 유도탄 마하 2.5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 5에 이릅니다.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는 기준은 최소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야 적용됩니다. 극초음속 유도탄이 개발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됩니다. 군에서는 마하 5 속도에 이르는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것은 전략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차원과 함께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16년 마하 10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동풍 17을 이미 개발해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였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기술은 2017년 순항미사일인 지르콘에 이어 2018년 공대지 미사일인 킨자, 2019년 ICBM인 아방가르드에 각각 적용시켰다.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미국은 극초음속 무인기 X-51A 시험을 통해 미사일에도 극초음속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술적으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ALCM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ALCM은 장거리 전략폭격기 B-50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에 장착된 순항미사일입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ALCM 개발이 성공한다면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 전력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체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군의 전쟁 억제력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공대함 유도탄 2를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의 속도는 마하 2.5로 사거리는 250km입니다. 탄두는 3,000파운드를 장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한국형 전투기 KF-X의 핵심 장비로 꼽히는 A사 레이더 국산 시제품 제작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체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쯤 A사 레이더의 시제품 제작을 공식 완료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A사 레이더 시제품이 나오면 지상 성능 시험과 항공기 장착 시험 등을 진행한 뒤 KF-X 시제기와 통합해 성능 시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A사 레이더는 한 번에 목표물 1000개를 탐지하고 전투기의 눈으로 꼽히는 첨단 장비로 한때 국내 기술로 개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 2014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전투기 개발의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을 이전을 금지했고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기술을 국산화하기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에 달하는 개발비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를 도전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론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과 방산업체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시제기 1호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 초도 비행을 시작해 2026년에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사흘 말 기준 5,00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으로 2,700억 원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에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